친환경차 정책이 세계적인 대세를 이루면서 우리 정부는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한 목표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책 기조와 맞물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6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늘어난 전기차에 비해 충전기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충전기 인프라 이용과 주차 갈등입니다. 이웃 갈등이 격화되는 사례가 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사례도 속출하는 상황. 화끈한 시사 토크인 프로그램에서 전기차 분쟁과 관련된 이슈들을 하나씩 알아봅니다. 네,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참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오늘 김지훈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화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번 만나보기도 어려웠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전기차 택시를 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렇게 느끼세요, 변호사님? 네, 확실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네. 많은 분쟁은 충전기와 관련된 분쟁이 충전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전기차 보급률은 늘어나는데 충전 시설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서로 충전기를 이용하려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충전기 이용 시간이 과다하거나 네. 혹은 충전 공간에 다른 차를 세워두는 경우에 관한 아이고.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네. 게다가 예전에는 그 동네에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그렇게 살다가 사실 요즘 분쟁이 생기면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서로 그렇죠. 단절된 채로 사니까. 특히나 차와나 주차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첨예하고 감정이 많이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화면에 보니까 충전기 대수가 늘어난 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적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충전기 보급 속도가 이제 차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주 발생하는 충전과 관련된 갈등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 가장 자주 발생하는 충전 관련 갈등은 일반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 구역에다가 차를 주차해서 생기는 문제. 오. 혹은 전기차인데 예, 충전을 다 했어요. 네. 했는데 차를 안 빼고 계속 그 자리에 차를 대고 있는 거죠. 충전할 수 있는 구역은 적은데 네. 그런 분쟁들이 이제 가장 많고 실제로 이러한 시비 때문에 감정이 격화돼서 주민들 간의 주먹 다짐이나 혹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2019년에 네. 충전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이제 두 운전자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 운전자가 한 20여 차례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들이받는다는 말은 차로 들이받. 20번이나요? 네. 아, 이게 사실은 그 보니까 그때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충전은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가서 충전기를 꽂아놓고 나올 때까지 계속 충전을 해야 이제 하루 정도 네. 운행을 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데서나 가서 지금 주차나 뭐 주유하듯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충분히 감정 섞인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충전 난민이란 말이 있다면서요? 네, 충전 난민이란 말이 등장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MT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 충전기 콘센트가 적은 공간에서 서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핸드폰 충전 서로 하려고 싸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차는 점점 늘어가는데 충전기 대수가 너무 적으니까 충전을 할 데가 없어서 서로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는 충전기 찾는 사람들처럼 예. 콘센트 찾는 사람들처럼 전기차가 충전 시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오.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고 충전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 차량이 아까 이제 여러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해서 차를 안 뺀다. 근데 사실 충전해야 되는 사람 너무 급한데. 그렇죠. 네. 그러면 신고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네,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도가 미흡합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 자동차법이라는 곳에서 네. 전기차 충전기의 의무 설치 구역에서 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충전을 네.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아, 그게 본인 거든 뭐 공유든 예.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 원. 어. 그리고 충전을 방해하도록 거기에 물건을 나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 그러니까 충전하는 구역에다가 내 차를 모르고 댔는데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10만 원 과태료인 거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과태료가 결국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 위반처럼 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요. 날아와도 안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광역시나 도에만 권한이 있고 일반 시군구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나 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청 단속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실제로 단속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광역시나 도 차원에다가 이 일을 제기하면 가능은 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군이나 구에서 관리하는 곳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번거롭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처벌이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사실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도나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광역단체 네. 전화해가지고 해달라고 하긴 번거로우니까 기분 나빠도 그냥 참자 이러고 넘어가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 그렇죠. 네. 대신에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이 다 불편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도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충전이 끝났어요. 근데 네. 차를 안 빼고 그냥 쭉 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벌금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충전기에는 급속 충전기가 있고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를 시간을 제한 두고 2시간 넘게 하고 있으면 역시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 놔둬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근에는 완속 충전기 시설에도 충전 후에 12시간, 왜냐하면 한 10시간 정도면 완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유 있게 12시간을 넘겨서 주차를 하고 있으면 네.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입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네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아파트나 주거시설에 관한 경우에는 대개 이제 자고 있을 때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과태료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하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서는 완속 충전이든 급속 충전이든 과태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뭐 거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네요.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제도가 아주 미비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차량과 관련돼서 운전하다가 되게 얌전하신 분도 차 운전하다가 험한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만 되면. 그렇죠. 평소엔 얌전한데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갑자기 제2의 자아가 나오고 네. 뭐 그런 분들이 변호사님도 있습니다. 그러시고 부캐가 등장하나요? 저는 부캐가 등장하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게 뭐냐면 차는 그 사람들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고 네. 또 자신이 움직여야 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예민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차에다가 충전기를 꽂아놓고 안 빼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충전기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네네. 충전 다 끝났고. 근데 그런 일로 고소당하는 일도 있다는데 진짜예요? 저도 뉴스에서 봤거든요. 아, 이게 뉴스화될 정도면 진짜 뉴스는 뉴스네요. 네. 이게 하도 황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건데, 네. 이제 이 실제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례는 이미 충전이 다 끝난 승용차에 한 15시간 이상 충전이 돼서 충전이 끝났는데 네. 이제 차를 빼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차가 일회성도 아니고 그 구역에 항상 상습적으로 차를 대서 충전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충전되듯이 화도 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적이 되잖아요. 점점 네. 분노 게이지도 올라가고 올라오죠. 화도 충전이 예. 돼서 그걸 보다 못한 이제 다른 차주가 자기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뽑았어요. 근데 충전 플러그.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네. 뽑았죠. 그랬는데 이 차주가 재물손괴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재물손괴란 건 내 물건을 부셨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 고소가 되나요, 변호사님? 저도 그래서 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나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분쟁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네. 재물손괴라는 것은 이 객체가 되는 물건의 이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효용을 해야 되는데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는 차에 대한 재물손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충전이 이미 다 된 그렇죠, 상황인데. 뽑으면서 강제로 어떤 뭐 시설을 부수거나 이런 것도 예. 아니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뭐 죄가 성립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만큼 이러한 전기차와 관련된 분쟁이 이제
법적인 쟁송까지도 갈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이 굉장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은 안 된다는 거 모르고 그 소장을 써줬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손괴가? 그 변호사님은 안 된다는 거를 모른다기보다도 새로운 분쟁에 새로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쟁화가 되고 이슈가 돼서 이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된다면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럼 그 변호사는 새로운 법리나 판례를 개척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미가 일이네요.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네. 소송의 지구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판례도 그렇죠. 없는 사례이기 네.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이제 아파트에 보통 충전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 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그리고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많이 짓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네. 뉴스를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나는 전기차를 몰지 않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 왜냐하면 전기료가 뭐 냉장고도 아니고 이게 자동차인데 매일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용 관련돼서는 아파트 관리 단체에서 뭐 전기차 충전기를 도입을 할 때 관리비가 상승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이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전기차 관련돼서는 충전기 설치나 유지 비용은 환경부랑 한전에서 보조금 등이 나옵니다. 아. 일정 기준이 충족이 되면 이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비에 상승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걸로 보이고 네. 다만 충전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용료는 부담은 해야겠죠. 아 이용료는 따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다른 공용으로 되는 데다가 내가 이렇게 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데 이렇게 꽂는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기둥 같은데 이제 숨어 있는 콘센트를 찾아내서 네. 거기다가 꽂아서 몰래 이렇게 쓴다든지. 예전에 전기세나 뭐 이렇게 케이블 이렇게 따가지고 쓰는 거죠. 아, 저 그러니까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그런 것도 아, 쟁점이 그래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용 공간에서 그 콘센트를 따로 떼서, 그러니까 본인이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남의 집 주차장에 콘센트를 그러니까요. 꽂고 전기차를 자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이거는 남의 집 전기잖아요. 근데 이게 절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절도죄 객체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제 컵이나 펜 같은 네. 동산이 절도죄 객체가 되는데 이 동산에다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에너지도 훔칠 수 있는 그렇죠. 거다. 전기도 절도죄 객체가 되기 때문에 예. 남의 전기를 함부로 쓰면 절도범이 됩니다. 오. 그래서 남의 집 주차장에 있는 콘센트를 무단으로 끌어서 이제 충전한다. 차를 충전하면 절도범이 되고 심지어 자기 집 건물에도 이 공용 공간에 있는 콘센트는 입주민 전체의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절도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배선을 바꿔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전기사업법 같은 특별법 위반이 돼서 죄가 더 커지는 거죠. 아 잡히면 요즘 CCTV 없는 데가 없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100% CCTV 돌려보면 나올 것 같은데. 요새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CCTV 돌리면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주차장에 있는 공용 공간의 전기를 끌어다 쓰시면 절도가 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와 관련된 제조사와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엔진이 없는 거잖아요. 네, 배터리가 맞아요. 제일 중요한데 배터리 성능이 결함이 있어서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기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돼요, 변호사님? 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네. 그 일부 전기차 제조사들에서는 그 배터리가 기준치 이하로 성능 저하가 있으면 그냥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 AS 기간도 늘리고 충전 효율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무상 교체해주는 프로그램 강화하고 이렇게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까지나 이러한 교환은 기계적인 결함에 국한이 되는 거고요. 네, 기계적인 결함. 예, 그러니까 리콜을 해야 될 정도로 애초에 이 장비 자체, 자동차나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교환을 해주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결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라는 것은 휴대전화도 오래 쓰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그렇죠. 충전이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충전을 하면 뭐 몇 시간씩 썼던 것을
점점 줄어들듯이. 오늘 그때 되면 이제 휴대폰 바꿔야 되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차도 배터리 수명이 닳아지면 자연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휴대전화를 뭐 2년, 3년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휴대전화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배터리 좀 떨어졌다고 바로 차를 바꿀 수가 없는 노릇인데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진 배터리 성능을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기계적 결함으로 보느냐? 그렇게는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그냥 돈을 주고 배터리를 교환해야 교환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게 저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가솔린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다. 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것도 충분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뭐 집단 소송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제가 네. 봤을 때. 이미 그 예전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전기차 리콜 사태에서 관련된 집단 소송은 이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라든지 충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하는 게 아직 법제화 안 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초창기에는 집단 소송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배터리 결함이 돼서 차가 문제가 생겼다 정도로 끝나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지만 만약에 폭발을 하거나 화재가 생겨서 사람이 다칠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제조물 책임법은 TV 같은 게 폭발해서 이제 사람이 다쳤을 때 이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확대 손해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제조물 책임법인데 근데 그거 만드는데도 한참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면 그 결함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해서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배터리 회사에서 반박을 책임을 합니다. 져야 되고. 배터리는 멀쩡한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차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또 자동차 제조사에 결함이 생기고 그럼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차는 잘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그러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조사가 또 반박을 하게 되고 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요. 제조물 책임법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이제 동산 네. 관련된 건데 소프트웨어가 과연 동산이냐?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과연 그 동산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예, 기술이 발전하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분쟁도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요. 예. 근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만들었던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그 결함으로 추정이 된다. 여기까지만 이제 국가에서 네, 얘기를 한 네, 상황인데 만약에 화재가 그렇게 발생을 하면 법적으로 지금 보상을 못 받아요, 변호사님 지금? 일단은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 당연한데 네. 이 화재 관련돼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그리고 결함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치열하게 제조사에서는 바로 인정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소송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집단 소송을 하면 이제 원고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판 일정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네. 그럼 재판 한 번 하면 몇 개월 혹은 몇 년씩도 가는데 몇 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심도 있고 예. 대법원 3심까지 있고 그러면 결국에 판결이 났을 때는 소비자의 피해는 정말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혹은 이미 다른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주로 충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는데 예. 이후에 화재라든지 전기적 결함에 대해서도 그렇죠.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네요. 예.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대세가 돼가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김지우 변호사님과 함께 전기차의 분쟁 사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정책부터 전기차 분쟁까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부동산의 공급도 전기차의 보급도 앞으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흐름 쫓아가기도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빠르게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인 서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